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한국말로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디지털 전환, 변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영학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뭐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까지는 아닙니다만 20세기 초두에 그 러시아의 경제학자 콘드라티예프라는 분과 뭐 슈페터, 잘 아는 혁신 이론을 만든 슈페터라는 분이 그 혁신에 의해서 또는 어떤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경제가 50년 내지 60년을 주기로 이 파동을 그린다는 아마 가설을 제시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뭐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1, 2, 3, 4라는 그 그림 자체는 아마도 앞에서 설명드린 그 파동이론 또는 그 어떤 순환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학자라든가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앞으로 올 혁명,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힘써서 만들어갈 혁명,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하드웨어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요구는 기업을 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태, 복잡성이 증가되는 형태로 압력 또는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뭐 수작업 생산에서 대량 생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로또원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화라든가 다양한 지역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잘 만든다고 잘 팔리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어떻게 보면 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과 반이 만났을 때 무엇이 합의될 것인가? 그게 아마도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의 시작점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2년, 3년 전부터 굉장히 광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업 크기를 떠나서 대기업은 물론 엄청 많은 뭐 노력, 자원, 시간, 돈을 투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작은 회사, 좀 중규모의 회사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문에 나온 것들을 좀 스크랩을 한 6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약간 광고성 그 기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SPRI에서도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이 그림을 거기서 따왔는데, 두산중공업이든 국내에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실적, 추진 현황 또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 적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에서 진행된 사례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례만 가지고 추측을 해봤을 때 대부분 이런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인더스트리 4.0을 하는 목적, 이 위에 써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적으로는 포스코가 가장 광범위하게 범위도 넓고 깊게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양피스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어로 포스트 차일드라고 하죠.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대표 기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수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더 나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뭐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또는 어떤 무기체계든 시작부터 끝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뭐 짧은 건 6개월, 긴 건 뭐 수십 년 지나가는 이런 제품 전체의 가치 사슬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의 대부분의 시도 또는 사례들의 발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생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에만 의할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단에서 품질이라든가 원가, 수율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무인화, 자동화, 생산 공정 개선, 뭐 최적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생산단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대부분의 원가는 앞부분에서 결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스마일 곡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제조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적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는 가격의 전체 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제조 부분, 부가가치가 적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어떤 시도, 자원 투자, 사람, 돈 투자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란 물론 협의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 공장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만 광의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붉은색 사각형이 앞으로 뒤로 훨씬 더 넓게 폭과 깊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 말에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니까 딱 제 입맛에 맞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뒤에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가고 뒤로 확대되어야 하느냐면 엘리베이터 산업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뭐 공작기계도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휴대전화, 뭐 자동차도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작은 수주, 영업부터 시작해서 연구개발, 시험, 생산, 설치, 시공, 유지, 보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가적인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영역, 예를 들면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어떤 자재가 제대로 입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생산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자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생산 앞에 뒤에 있는 부분의 문제는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간과하기 쉽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무라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면서 서양과 동양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를 접근하는 방법이 상향,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는데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들, 물론 당연히 일본이 중심이 되겠죠.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4M 또는 6M, 4M, 2E라고 부르는 현장의 설비나 재고, 사람 중심으로 시작을 하더란 그런 하나의 방향, 바텀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양의 회사들은 바텀업도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객에서 시작하더라. 또는 경영자의 어떤 경영 지표에서 시작하는 탑다운 어프로치가
많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아시아권에서 현장 위주로 진행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서양의 기업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여러 개를, 소위 영어로 퀵 윈이라고 하죠. 작은 것들을 여러 개를 추진하고 회사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탑다운 어프로치를 병행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또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탑다운 어프로치를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드물거나 적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아카텍이나 또는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인 DFKI에서 발표된 그림에 의하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통합, 연결, 연속성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 건가, 사람의 육체적인 힘을 적게 들게 하고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어로 표현하면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 건가 하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의 근본 출발하는 나라의 관점은 공장에 설비에 센서 하나 더 붙이고 서버와 연결시켜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하고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키는 통합과 연결과 연속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KPMG의 잡지를 보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만약에 좀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전체적인 뷰가 부족하다면 그 전체적인 뷰로 업무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해서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가 이니셔티브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아마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작년에 구글의 트렌드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영문으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단어의 트렌드를 추적해 봤을 때 물론 영어로 트렌드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의 그 검색 빈도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 미국의 감기가 유행하는 것은 미국 CDC가 하려면 2주가 걸리고 구글은 뭐 10분, 1시간 만에 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구글에서 많이 검색하는데 아마 영미권에서는 크게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나와 너와 우리와 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전환시킬 건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건가가 상당한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6개월 또는 1년 정도 많은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은 좀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해외 기업들의 캐피탈 마켓 데이라든가 애뉴얼 레포트라든가 여러 개를 살펴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100개 가운데 95개 이상의 기업의 그 캐피탈 마켓 데이, 소위 어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연차 보고서, 애뉴얼 레포트에 이 표현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런 단어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GE, 폭스바겐, 브리지스톤은 타이어 회사입니다. 세계 1등의 타이어 회사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GE라는 회사는 G for GE, G for Customers, G for World 해서 세 개의 어떤 기둥, 필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뭐 브리지스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해서 회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에코시스템을 위해서 세 가지 정토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세 가지로 대표되는 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들이 아마도 파워포인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 아마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 뭐 이런 기업들일 겁니다. 이 회사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파워포인트의 10분의 1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기업의 로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틀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일본말로 카이젠, 개선이라고 하는 그 컨티뉴어스 임프루브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가장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액센처와 연동을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5년에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팔던 시대에서 아마 아웃풋 이코노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성과 경제를 파는 시대로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는 이런 그림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부분이 이 두 번째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것인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넥센 타이어가 타이어 렌탈하는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DSC라는 아주 미국의 작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달러 쉐이버 클럽이라고 면도기 파는 회사입니다. 아마 남자분들 가운데 이런 전동 면도기 말고 이런 일회용 면도기 사용하시는 분 느끼겠습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 이 회사는 면도기 한 달에 $5 내시면 원하는 만큼 배송해 줍니다. 1년에 $60 내시면 면도기 원하는 만큼 배송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를 내시면 면도기 플러스 면도용 거품 있지 않습니까? 무제한 공급해 줍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들었는데 2016년에 영국의 CPG 대기업이죠. 유니레버에 1조 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두 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질레트라든가 특정 상호를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면도기 회사를 긴장을 시킨 거죠. 면도기라는 제품을 파는 데 만족한 게 아니라 면도라는 기능, 성과를 팔아서 성공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베어링 회사, 프랑스의 유명한 타이어 회사, 독일의 유명한 압축기 회사도 압축기, 타이어, 베어링 파는 비즈니스도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한테 자기 고유의 제품을 떠나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트럭 회사들이 많이 있죠. 트럭을 예를 들면 1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타이어를 1년에 수백 개 사용할 겁니다. 과거에는 한 개에 얼마씩 주고 사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묶어가지고 얼마입니다. 그 대신 타이어를 미쉐린의 서비스를 주는 조건으로 연료비가 절감이 안 되면 돈 안 받습니다. 미쉐린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타이어를 파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쓰는 화물 회사 운수 고객한테 연료를 절약시켜 주는 겁니다. 연료 절약된 비용의 20%를 주세요. 아주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원하는 만큼 제가 끼워드리는 거죠. 원하는 만큼 바꿔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변화를 시켜서 단순히 상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익스피리언스 경험 또는 아웃풋을 퍼포먼스를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축입니다. 두 번째,
에코시스템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직통합이라고 해서 대부분 회사 내에서 스스로 다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계열사, 뭐 사돈이 팔촌이 하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에코시스템이 발달될수록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내 축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여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조직, 사람이 일하는 문화,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끝은, 종착점은 사내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냐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I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IT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고객, 에코시스템 전체를 커버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 인프라 또는 빙산의 밑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사실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사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요즘 뭐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 성능 좋은 거 많이 사시죠. 그 다음에 무슨 기능이냐면 무슨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기능 들어있는 거 가지고 삽니다. 커머디티화되어 있는 상품은 제품 전체를 보고 사실 절대 않는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기술이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무인 운전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학 교수님이 설립하셨어요. 여기하고 손잡으려고 전 세계 자동차 OEM들이 줄 서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인텔, 무인 운전을 하기 위한 어떤 특정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 또는 카메라, 여러 가지 기술에 아주 차별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고객을 어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든 LG든 애플이든 전체를 가지고 고객한테 어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자동차 쪽에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모비스, 만도 이런 회사들한테 스펙 주고 가격 정해주고 개발해와, 몇 개 납품해,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되는 상황입니다. 다이밀러라는 독일의 유명한 회사가 보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마츠다가 덴소와 합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구조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키라는 신발이라든가 무슨 티셔츠 같은 ODM 방식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생산을 꼭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축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부분은 IT, 정보기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희가 부르는 소위 사이로라고 부르는 ERP 시스템, MES 시스템, PMS 시스템, 뭐 이름 굉장히 다양한 세 글자짜리 시스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차세대 무슨 시스템에서 10년마다 1,000억, 2,000억 써가지고 무슨 시스템 개발합니다. 기관계, 계정계, 뭐 여러 가지 개발합니다. 맹점이 뭐냐? 요놈과 요놈이 완전 따로따로 놉니다. 영어로는 사일로라고 표현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브 파이프, 우리 연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보의 시대에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고, 소프트웨어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굉장히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체를 바꾸려면 꼭 기한을 세로 해서 10억의 돈이 든다면 품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어자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은 전문적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만은, 우리 핸드폰의 앱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건 개인이 일을 하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고 가정하면, 스마트폰 하나에서 회사 업무, 뭐 홈쇼핑,
무슨 여행, 예약, 호텔 다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능을 하는 모듈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걸 조합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걸 특히 API를 기반으로 서드파티의 정보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0명이 쓰는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인크리멘탈하게.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면 무슨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고 업데이트 하세요 하고 문자 계속 날라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무선으로 통신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뭐 카센터나 이런 데 가야 업그레이드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API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IT는 지금보다 투자비는 10분의 1, 효과는 10배 내지 100배의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100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신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독일의 모 회사는 2만 개 시스템을 쓴답니다. 미국의 좀 큰 회사는 5,000개 정도의 시스템이 회사에 돌아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 5,000개 들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5,000개 들고 쓰는 사람과 무거워서 못 쓰겠지만 핸드폰 하나에 앱 5,000개 깔아 쓰는 사람 누가 편할 것 같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물론 대기업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내 축, 고객 축, 에코시스템 축을 혁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잉이라는 사람이 1916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한 거 보고 비행기 사업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1916년에 만들어진 회사가 보잉과 BMW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년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보잉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0년 동안 성공을 해왔다고 자평을 하면서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회사를 유지시킬 건가, 성장시킬 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건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장명을 멋있게 했습니다. Second Century Enterprise System.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쓸 수 있는,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100년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상용기 회사 2개죠. 에어버스, 보잉. 그렇지만은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회사를 지속시킬 건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상당한 시스템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키는 정보가 통하는 길,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 사이의 고속도로를 4차선, 6차선이 아니라 100차선, 1000차선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차가 아무리 많아도 100년 내에 막힐 일이 전혀 없고 중간에 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고가 나더라도 정체가 되지 않게끔 데이터가 맨 앞부분부터 유지보수하는 맨 끝부분까지 아무 막힘이 없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기업이 성공하는데 밑바탕이 되겠다는 게 Second Century Enterprise 시스템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회사에서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뭘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회사가 쓰는 시스템 수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30년을 보고 50년 보고 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PSA 그룹, 프랑스에 있는 뭐 조그만 자동차 회사입니다만은 소속된 포레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10,000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원가 절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뭐 이면지 쓰고 볼펜 아껴 쓰고 출장 가지 말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 회사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CEO는
내가 30밀리언을 투자해서 회사를, 체제를 경쟁력 있게 바꿔보겠다 해서 나온 게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이니셔티브라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내에, 안 그러면 나 옷 벗겠다. 사장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 뭐 밑에서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건 2015년 중순에 발표된 자료입니다만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가지 영역, 디지털 오퍼레이션, 디지털 HR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프로덕트 세일스 프로그램, 디지털 R&D에서 4가지 영역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자동차 협력사 가운데 순이익률이 15%대에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케이스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잘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트너 같은 경우는 바이모달 IT라는 표현을 써서 그걸 모두 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모두 투라고 가트너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모두 원과 모두 투라고 불리는 가트너의 바이모달 IT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이분법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과는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유명한 심리학, 노벨상 받은 심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 이런 책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뛰어난 점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 휴리스틱에 기반을 둔 빠른 결정과 심사숙고형 결정을 유적절하게 혼합해서 씀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표유동물이 됐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도 지금 하던 거 잘하려고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미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 사람, 돈의 5%든 1%든 10%든 뭐 50%든 회사에 따라서 모두 투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가 급변하고 기술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경우 특히 스타트업보다는 오래된 기업들, 우리나라에 50년, 100년 된 기업들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더 잘해보겠다는 곧 아마 벽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비즈니스 접을 거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잘 나가고 있는데 안 할 거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반도체가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한테 우리가 추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 투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제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모두 원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하던 거 잘하겠다. 자동화 더하고 공장 효율화시키고 수율을 올리고 1원이라도 원가 절감하고 품질 개선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것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투 오퍼레이션. 우리 좌뇌, 우뇌가 있고 왼쪽, 오른쪽. 사람이 왜 대칭으로 생겼겠습니까? 왼쪽도 하고 오른쪽도 하고 두 개 다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원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퍼센트 줄여야겠죠. 모두 투는 앞으로 해야 될 것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길게 보면 30년 정도까지 보고 회사를 서서히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무지 빨랐을 경우 그 사이에 사장님도 바뀌고 뭐 예를 들면 의사결정하는 중역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개인의 어젠다가 아니라 회사의 어젠다, CEO의 어젠다, 기업의 어젠다라면 3년, 5년, 10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정하게 제조업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조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앞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뒷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PL이죠. 뭐 리콜을 한다든가 뭐 배터리가 불났어요.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그걸 확대할 수 없다면 내일을 위해서 보험 드는 성격으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마음으로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숙제들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일로 통합시켜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소위 플랫폼이라는 것 해야 되고 클라우드 가야 되고 표준 써야 됩니다. 이거 말고서도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서도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들은 뭐 CIO, CTO 위에 CDO라는 칩 디지털 오피서라는 이런 사람도 많이 뽑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도 한두 곳 또는 몇 군데에서 그런 CDO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같습니다만은 회사 전체적으로 CTO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이 전체적을 그 사항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만이 제조업에 혁신이 생길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